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발전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기발전기의 이제 등가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기발전기는 자, 전기자 권선이 Y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Y개선을 보게 되면 자, 코일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 코일에는 누설 리액턴스라는 게 있고요. XL,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라는 게 있고, 자, 전기자 권선의 저항 RA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리액턴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든가, 이런 거 뭡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본인 자기를 쇠교해서 만들어지는 이 리액턴스를 이제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한 리액턴스. RA는 권선 자체에 갖고 있는 저항 RA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을 E라고 하고, 자, 단자전압, 상전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V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회로를 한 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하가 존재하겠죠. 자, 그럼 이 선로에는 자, 발전기에는 이만큼에 대한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임피던스가 존재합니다. 자, 임피던스를 적게 되면 GS는 RA 플러스 J XL 플러스 X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자, GS라고 하는 것은 동기 발전기의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얘를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자, X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설 리액턴스, XA라고 하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요걸 안 썼네요. 전기자죠. 자,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 RA 플러스 J. 자, XL 플러스 XL을 오늘 XS다라고 씁니다. 여기서 X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기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 동기 리액턴스는 XL 플러스 XA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동기 리액턴스 XS라고 하는 값은 전기자 저항보다 무한히 큽니다. 따라서 자, 동기 임피던스 GS라고 하는 것은 거의 JXS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에서 이 각각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와 임피던스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무부하 포화 곡선과 그 다음에 삼상 단락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를 오픈, 개방하고 계좌전류 IF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삼상 단락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전류 IF와 단락전류 IS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먼저 무브와 포화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전류 IF라고 하고 유기기전력 E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계좌에서 IF라고 하는 값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전기자에 가해주는 자속의 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자속의 양을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유기기전력 C가 어떻게 됩니까? E는 4.44 FN 파이 M입니다. 뭐 KW 건성계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IF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파이 M이라고 하는 값이 증가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자, 유기기전력과 최대 자속은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자, 계좌철심에서 낼 수 있는 자속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IF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유기기전력은 완만한 곡선이 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어떠한 값에 도달을 하게 되겠더라 이거죠. 그러겠죠. 이것을 이제 무브와 포화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곡선이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계좌철심의 자기 포화에 의해서 이러한 곡선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전격 전압에서 IF를 계속 증가하게 되면 요 E라고 하는 값이 전격 전압에 딱 도달할 때가 생깁니다. 딱 도달할 때가 생깁니다. 요게 VN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길이를 제가 A라고 하고요. 요거의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직선과 여기 간에 생기는 거리를 A, 여기와 여기 간에 생기는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포화율은 여기서 포화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포화율, 자기 포화율은 A분의 B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삼상 단락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하가 여기를 다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을 시킵니다. 다 연결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단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단락을 시켜 놓고 IF를 증가를 시켜봅니다. 삼상을 단락해 놓고 IF를 증가합니다. 자, 이 IF를 증가하게 되면 뭐가 증가합니까? 요 E라고 하는 값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 I는 분명히 동기 임피던스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이거 다시 쓰게 되면 XS분의 2가 될 것이고, 다시 쓰게 되면 XL 플러스 XA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IF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유기기전력이 증가하면서 이 단락전류 I라고 하는 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IF를 증가를 시키면 E라고 하는 값은 자기 포화에 의해서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자,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값이 곡선이 되기 때문에 얘도 곡선이 되어야 되죠. 근데 곡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값이 일정할 때입니다. 그쵸? 하지만 IF를 증가를 시키면 요 XA라고 하는 값이 변화함으로 얘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락곡선이 요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다?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더라. 이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직선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곡선에서 자, 삼상을 단락을 시켜놓고 IF를 증가를 시키면 어떠한 정격 전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죠? 어떠한 정격 전류에 도달을 하더라. 정격 전류 IN. 자, 삼상 단락을 시켜놓고 IF를 증가시켜 정격 전류가 흐르게끔 할 때, 그때 계좌 전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IFN이라고 보도록 하죠. IFN.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하를 개방시켜 놓고 정격 전압이 될 때, 그죠? 정격 전압이 될 때, 이때의 계좌 전류를 IFS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IFS인가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IFS라고 하는 거와 IF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IFS라고 하는 것은 삼상 단락 후, 그죠? 삼상을 단락시켜 놓고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될 때 삼상 단락 후 IF를 증가시켜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될 때 계좌 전류를 IFN이라고 하고요. IFS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시 전압이, 단자 전압이 정격 전압이 됐을 때, 요거죠, 그죠? 정격 전압이 됐을 때, 계좌 전류 IFS라고 합니다. 무부하시 정격 전압이 될 때의 계좌 전류를 IFS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락비라는 게 나옵니다. 단락비는 IFS분의 IFN분의 요거분의 IFS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프를 제가 잘못 그렸는데 IFN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얘가 한 이 정도 돼야 되겠다.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얘가 IN. 여기가 이제 IFN.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IFN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 단락시켜놓고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될 때 IF 값, 계좌 전류 값을 IFN이라고 하고, 개방시 IF를 증가시켜서 단자 전압이 정격 전압과 같을 때 계좌 전류 값을 IFS라고 하는데, 이때 단락비를 IFN 분의 IFS를 우리는 단락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락 전류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전류의 특성. 자, 이 단락 전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IS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GS를 XS로 쓸 수 있고, XS는 XL 플러스 X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L 누설 리액턴스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분의 유기기전력 2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단락이 일어난 순간 이 단락 전류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단락 전류는 서서히 감소해서 어떠한 일정한 단락 전류가 됩니다. 자, 이때 단락 전류, 이때의 IS는 XS분의 2가 되고요. 초기에 단락 전류 IS는 XL분의 2가 됩니다. 자, 단락 전류는 초기에는 크나, 초기에는 단락 전류가 크나, 근데 일정 시간 후 일정 단락 전류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락이 일어나면 전류값이 큽니다. 근데 서서히 감소해서 어떠한 일정한 전류의 값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때 초기 상태에 요 단락 전류를 우리는 돌발 단락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발 단락 전류다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턴스는 뭐다?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턴스는 누설 리액턴스가 된다. 이거 문제에 잘 나옵니다.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단락비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 및 단락비를 보도록 하죠. 자,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동기 임피던스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회로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 기전력이 있을 것이고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유기 기전력 2라고 보도록 하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단자전압 V다 라고 보도록 하고, 이 발전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동기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죠? XS RL. 그쵸? 당연히 동기 임피던스 GS는 RA 플러스 J XS가 될 것이고요. 이것의 절대값은 루트 RA 제곱 플러스 XS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회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 부하가 있고 부하의 전격 전류 IN이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동기 임피던스 GS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IN G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IN G만큼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나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자,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기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에 대한 이 동기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기 임피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요 식에서 요 E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그림 뭡니까? 한 상에 대한 전압입니다. 상전압.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자, 식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곱하기 10의 3승에 IN G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 얘가 같게 되려면 이것은 상전압이면서 단위가 킬로볼트면 됩니다. 여기 킬로볼트면 만약에 1킬로볼트면 1 곱하기 10의 3승하면 1000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양단에 똑같이 이런 값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V 루트 3 V 곱하기 10의 3승. 자,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이며 단위가 킬로볼트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루트 3 2 곱하기 V 그죠? 10의 3승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요. IN 루트 3 V IN G에 10의 2승 10의 3승에서 곱하기 10의 5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3 2는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은 선간전압 V랑 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루트 3 VI는 뭡니까? 전력의 단위인 P가 됩니다. 여기는 6승이고 여기는 5승이니까 여기는 10의 1승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10 V제곱 P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가? 퍼센트 임피던스. 자, 이때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전격 용량. 부하의 전격 용량입니다. 단위는 kVA. V는 부하의 단자전압, 즉 선간전압. 이면서 단위는 kVA다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또한 만약에 이 부분이 단락이 되었다라고 한번 볼까요? 이게 단락이 되었다. 이 부분 이렇게 단락이 되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단락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흐르겠습니까? 전격 전류가 아닌 단락 전류 IS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단락 전류 IS는 당연히 이 회로에서 전원은 E, 임피던스는 GS, IS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임피던스 GS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아, 단락 전류 IS는 당연히 GS분의 2가 되는구나. 자, GS분의 2가 된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에서 EGS 2분의 GS는 자, 나머지 다 이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 100 IN 퍼센트 임피던스 이게 남나요? 그죠? 이 GS만 남겨놓고 다 이쪽으로 넘기면 100 IN 퍼센트 임피던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단락전력 뭐라고 했습니까? GS분이니까 이거 역수가 되는 거죠. 아, IS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구나. 단락전류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의 IN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S는
분명히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단락비라는 게 나오죠. 단락비는 우리가 삼상 단락시 전격 전류가 되는 계좌의 저항분에 무부하시 전격 전압이 되기 위한 계좌 전류라는 식도 있지만 여기서 단락비 K는 IN분의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를 단락비라고 합니다. 어차피 동일합니다. K는 IN분의 IS. 자, IN 이쪽으로 넣으면 IN분의 IS가 되니까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단락비와 관련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 자, 단락비 IS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 K는 IN분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여기에서 단락비가 크다. 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단락비가 크다. K값이 크기 위해서는 자, 요 식에서 100이라고 하는 건 상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락비가 커집니다. 단락비가 크다.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 그쵸?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려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 식 써볼까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2분의 IN G 곱하기 100입니다. 자,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려면 요 G 값이 작아야 되겠다. 그죠? G 값이 작아요. G이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 그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그죠? 자, 동기 임피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RA 플러스 J XL 플러스 XSA. 그죠? 자, 그럼 그 얘기는 자, GS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요 XA 값이 작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그 얘기는 뭐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 그죠? 자, 네 번째. 당연히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압 강화가 작겠다. 그죠? 전압 강화가 작으면 뭐도 작아집니까? 전압 변동률도 작아집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 작으면 계통의 안정도가 좋아진다. 그렇죠? 우선 6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는 얘기죠. 전기자 반작용이 뭡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자속이 전기자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주자속이 커야 되더라 이겁니다. 주자속이 커야 되겠죠. 자, 주자속이 크려면 주자속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좌에서 나옵니다. 그죠? 계좌에서 나오죠. 자, 계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계좌 철심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기자 반작용을 덜 받으려면 전기자와 계좌 간의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공극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주자속이 크고 계좌 철심도 크고 공극이 크다? 그럼 기기가 커진다. 그죠? 자, 기기가 커지면 당연히 고가가 되겠죠. 그죠? 설비비가 고가이다. 12번째. 자, 계좌 철심이 커집니다. 철심이 커집니다. 철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에서 생기는 손실도 증가하겠죠. 철손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죠? 철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효율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자,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자,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12개, 13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게 뭡니까? 안정도가 좋다. 안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고,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보다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 안정도가 좋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다음 중 단락비가 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전기 출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발전기 출력은 자, 계좌의 모양에 따라 돌극형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돌극형이 있었습니다. 비돌극형은 다른 말로 원통형입니다. 그죠? 자, 이때 출력 P는 XS분, XS가 뭡니까? 동기 리액턴스 분의 E 곱하기 V의 사인 델타입니다. 여기에서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과의 위상차입니다.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의 위상차입니다. 자, 또한 E와 V는 다 뭡니까? E도 유기기전력의 상전압, V도 단자전압의 상전압입니다. 즉, 요것의 전력은 한 상분이다. 그죠? 그럼 3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뭐예요? 곱하기 3을 해야지 뭐가 되니까 3상분이 되겠더라. XS는 뭐라겠죠? 동기 리액탄스, 그죠? 그죠? 자, 이때 이 출력이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 사인 값이 최대가 되는 건 얼마입니까? 요 값이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돌극형 같은 경우에 출력은 비돌극형과 공식이 처음엔 똑같습니다. P는 XS에 2에 V에 사인 델타 플러스. 자, 그 뒤에 값은 뭐가 됩니까? EXS. EXS에 XQ. 자, 여기서 XS는 동기 리액턴스고 XQ는 횡축 리액턴스, 그죠? 횡축 리액턴스가 됩니다. 자, X V제곱에 X 뭔데? 그죠? XD 마이너스 XQ에 사인 E 델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것은 비돌극형과 똑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XD라고 하는 것은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 직축 반작용 리액턴스이고, XQ라고 하는 것은 횡축. 얘기했었죠? 우리 모양 얘기할 때 횡축 반작용 리액턴스입니다. 자, 이 돌극형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델타 값이 60도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계산하는 것은 비돌극형에 요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건 뭐다? 한상분인데 여기다 3을 곱해야지 삼상전력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돌극형도 이것도 한상분입니다. 한상분. 거기다가 3을 곱해야지 삼상전력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 발전기의 출력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